마치 한여름 같은 9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틀째였던 어제 충청 이남에 이어 서울동 수도권에도 사흘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초지방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9월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서울 도심공원. 밝은 햇살이 어우러진 잔디광장은 어느새 시민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역대급 추석 폭염에 때 아닌 짧은 반바지와 반팔, 양산이 등장했고 추석과 어울리지 않는 이색적인 한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더웠던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추석은 항상 선선했는데 올 추석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은 사흘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공식 낮 기온이 32.4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34.4도, 최고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습니다. 9월 중순 가을이 아닌 한여름 수준입니다. 특히 서쪽 폭염특보 지역에서는 곳곳이 역대 9월 최고 더위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기온이 비공식으로 36.9도까지 치솟았고 공식 기온도 순창 36.3도, 광주 35.7도, 전주 35도, 서산 33.4도, 고산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각 지역에서 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더운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중국을 향하는 태풍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인데 이례적 추석 폭염은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동풍에 지용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추석 전날까지는 제주 상강과 남해안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오후 늦게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여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있었나 싶습니다. 9월 중순인데도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고국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소의 구성진 가락에 맞춰 연희패가 흥겹게 마당을 돕니다. 창모를 돌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객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섰습니다. 조물조물 송편을 빚으며 추석 분위기에 젖어봅니다. 생각보다 체험할 것도 많아서 그래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긴 연휴 이용해서 좀 더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려고요. 오늘 이렇게 아들딸하고 손자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단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머리에 댕기를 답니다. 한복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입는 것. 할머니가 좀 아프신데 오랜만에 보니까 얘기도 잘하고 올 것 같습니다. 풀짚으로 아기자기한 물건을 만들고 직접 만든 활까지 쏟아보면 한가위 추억이 어느새 한가득. 볕이 들면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지만 명절을 맞아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나온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은 나고드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교대하자 지켜보는 인파가 더 늘었습니다. 보니까 가슴도 웅장해지고 뭔가 북도 생각보다 커서 신기하고 재밌었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와서 다음번에 엄마 아빠도 한복 입혀서 놀고 싶어요. 귀성객들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차는 막히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저희 부산으로 가요. 5시간 40분인데 더 이상 줄지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요.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그리고 또 처갓집이 서울이어서 다시 저희는 또 서울로 먼 길을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이튿날 시민들은 본격적인 명절 여유를 즐겼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대란 문제에 종교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물밑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료 문제를 두고 양당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의견끼리 소통하는 원흉회통 정신이 중요하다며 운을 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곧이어 본론을 꺼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이기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종교계도 힘을 보태달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우 스님은 의정 양측이 권유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명절이 끝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대란 해결에 민주당이 다방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강조한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정부 책임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공개 일정은 최소화하는 대신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해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의 1대1 접촉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계와도 추석 연휴 직후 만나 사회 혼란에 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또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료계가 함께 이런 협의체에 해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의료대란 관련 행보를 앞다투어 강조하며 추석 민심 선점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사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이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공의 A씨는 다른 인물이라며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를 멈추고 의사를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게시자는 또 관련 블로그에 자신의 신원을 적은 암호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5주 차 임신부가 양수가 터지고 하혈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병원 75곳에서 이송 요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25분쯤 충청북도 청주에서 25주 된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충북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병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담당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고 임신부는 대기하다가 하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충북도청이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긴급 협조 요청을 하면서 6시간이 지나 치료받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4층짜리 건물 옥상에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옥상 일부가 그을렸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대남 풍선을 다시 반복적으로 날려보내면서 이로 인한 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선에 매단 별도의 장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공장 천장이 일그러진 채 구멍이 뚫렸고 바닥에는 불에 탄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수시로 항공기가 오가는 김포공항 주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불이 난 것으로 북한에서 온 쓰레기 풍선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 전엔 경기 파주에 있는 제약회사 창고에서도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잔해 속에서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통으로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날려보낸 풍선 1,600여 개 달려있던 일부 장치로 추정됩니다. 기폭장치는 풍선을 터뜨리거나 풍선과 쓰레기 봉지 사이에 끈을 끊어서 내용물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연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하해 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기폭장치라는 표현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열 타이머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인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딴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측의 대응 방식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선 위험 부담이 크고 유탄이 북한이나 우리 쪽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낙하전 격추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거만 하는 것,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부족함이 있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풍선 넘어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은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남 풍선 부양을 문자로 공지하고 오염돼 있다는 전제하에 낙하물을 대책반이 수거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공여자 최재형 목사의 4가지 혐의가 안건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과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를 더 수사해야 할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심위와 결론이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설명을 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수심위엔 참석하지 못했던 최 목사가 이번 수심위엔 직접 참석하는데 최 목사 진술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채용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딸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인데요. 부녀 사이 또 타 이스타젯과 서 씨 간에 오간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 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맞교환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그 자체도 특혜란 건데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 측은 과거 이런 해석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서 씨가 이스타항공과의 협조나 항공기 리스 업무를 하며 통상 범위의 처우를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주재원들 기준으로 준 거니까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재원 기준에 맞춰준 거라서 뭐 그걸 굳이 특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은 그러나 박 씨 측의 이런 대외적인 주장과 실제 진술이 뉘앙스가 달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서 씨의 업무 범위 등이 임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항공사 전무이사로 영입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받은 급여 800만 원과 이주비 350만 원, 합쳐서 2억 2천여만 원이 실제로 뇌물이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서 씨와 다혜 씨 가족이 받은 돈을 문 전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 경제 공동체 논리를 검토 중입니다.
경제공동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처음 등장해 이제는 제3자가 받은 돈을 직접 뇌물로 볼 때 공식처럼 활용되는 개념이 됐습니다. 총장은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일단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선별을 마치는 대로 광주 고검이나 대검에 보내 복원과 분석을 할 방침입니다. 이후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배경을 집중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다혜 씨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해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논박할 경우 보강 수사로 사건 마무리 시점이 더 지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에 비해 상승폭도 다시 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진정세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의 집값 흐름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까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두 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든 정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은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3주째 줄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진 상황. 무엇보다 본격적 가을 이사철에 해당하는 추석 연휴 이후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연휴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과 같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퍼질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직접적인 규제 지역 지정에 추가 규제책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위축되었던 시장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장 회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추석 이후 흐름이 서울 집값 진정세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파구와 화성시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초대형 단지가 많은 송파구의 매매가 2,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장 기대감 등으로 화성시의 거래량이 6,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시흥순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구직 노력 없이 20년 넘게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받는 등 꼼수 수령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타갔습니다. 매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24차례 타갔는데 모두 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지 않는 시기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 상태로 꾸며 급여를 받는 시기였던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는 최대 9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은 5년 동안 최소 3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매년 늘어나 4년 사이 3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는 1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복 수급은 재취업 노력 등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꼼수 수령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 수급 사례가 늘어난 배경엔 일하느니 놀면서 적게 벌겠다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고용 형태 같은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는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반복 수급이 노동시장 복귀를 늦춘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10에서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단기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급여 대책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2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느는 등 실업급여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닌 만큼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차량을 실어나르는 선박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보유한 배는 한 척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항만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데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명이 다치고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공간에 차량 최대 수백 대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선박은 어떨까? 현재 적재된 전기차에서 불이 날 경우 배 위에서 이를 진화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를 나르는 차도선과 여객선 150척 가운데 전기차 화재 전용 장비인 상향식 물분사 장치와 이동식 수조를 비치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에서 난 불은 물 분사 장비로 배터리에 물을 강하게 쏘면서 튜브처럼 생긴 이동식 수조에 배터리를 담가야 진화됩니다. 선박 내부가 비좁아 현실적으로 전용 장비를 설치하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정부는 대신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 덮개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덮개를 보유한 배는 27척,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시간을 버는 용도일 뿐인데다 사람이 직접 덮개를 차량에 씌워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산소를 차단을 해서 확산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능이지 불을 끄는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지식 소화파 의미도 없고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항만도 전기차 화재의 사각지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관리항구 26곳 가운데 전기차용 소방장비를 보유한 곳은 5곳. 그마저도 물분사 장치나 이동식 수조가 아닌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와 이동식 분말 소화기 등이었습니다. 바다 위 전기차 화재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셈인데 일각에선 여객터미널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항마 및 여객선의 소방 장비 보급을 비롯한 선적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용 장비인 상향식 물분사 장치 보급을 내년까지 확대해 나가고 BMS 시스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따뜻해야 할 명절이지만 해마다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인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A씨는 지난 설 연휴 편의점에서 술을 사 집에서 마신 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머니를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충북 청주에서 10대 B군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B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은 비군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겪었을 절망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명절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20대 남매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할머니가 지적장애인인 남동생 연금 등을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갖 가족들을 다 모아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좁혀줘요. 그런데 형제 간, 부자 간,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의 소지는 많아져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인 범죄인데, 화목해야 할 명절 풍경의 한편에선 비극적인 존속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데 전문가들은 명절이 자칫 위험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가족 간 이해와 소통처럼 기본적인 덕목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보산 정상 근처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갔던 남편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3시간 만에 이 남성을 찾아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해안에서 30대 여성 2명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강한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30대 남성 등 일행 3명도 함께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여수해경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육지로부터 350m쯤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5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과 산책하던 중 탈출했던 애완용 도마뱀이 3시간 만에 포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후 3시쯤 탈출한 아파트 부근에서 도마뱀을 발견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포획한 뒤 주인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사행산업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리조트 전환을 선언한 강원랜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총 매출액은 연간 1조 5천억 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3%는 정선이나 영월, 태백 삼척 등 인근 폐강 지역에 기금으로 제공합니다. 설립 이후 20년 넘게 강원랜드가 폐강 지역에 내놓은 기금은 2조 5천억 원 규모,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 역시 지역 주민입니다. 탄광산업 몰락 이후 강원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남부 폐광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도박 중독 같은 사회 문제나 도시 이미지 하락,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 등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사행산업 부작용인데 정부는 그래서 강원랜드에 여러 규제 장벽을 세웠습니다. 일정 범위 매출만 허용하는 매출 총량제나 영업시간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나 해외 원정 도박 등 여러 이유로 강원랜드 방문객이 점차 줄었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등 주변 곳곳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원랜드 규제를 일부나마 걷어낸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카지노 영업장 규모 자체가 훨씬 커집니다. 좁고 열악해 이용객 불만이 잦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카지노 테이블과 슬롯 머신도 대폭 늘립니다. 외국인 전용 공간 베팅 한도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규정상 카지노 출입은 한 달의 절반인 보름만 가능한데 이 기준을 기존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즐거워 이렇게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선 제2 카지노 영업장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좀 더 서비스가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이점이 이제 제일 큰 거고. 정부 규제 완화하는 별개로 강원랜드는 공연장, 수영장 같은 비카지노 부분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00명 신규 고용과 2조 5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 이미지를 희석하고 온 가족이 찾는 복합 리조트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라는 점에서 국민 반감은 여전합니다. 사행산업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강원랜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껑충 튄 물가는 고향 가는 길에도 부담이 됩니다. 지난해 추석 휴게소에서 쓴 돈이 1인당 16,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추석 연휴 자사카드 이용자들이 휴게소에서 쓴 금액과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8건, 16,582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5,089원을 썼던 한 해 전보다 10% 정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비해서는 40%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안태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새 가장 많이 오른 휴게소 음식은 우동과 돈가스, 비빔밥이었습니다. 이들 세계 메뉴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외식 물가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 상승폭 17.2%를 웃돌았습니다. 우동값이 지난 7월 기준 평균 6,600원대로 4년 전보다 21.4% 올랐습니다. 돈가스는 10,000원이 넘어 역시 20% 넘게 올랐고 비빔밥도 평균 10,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떡꼬치는 12% 넘게 올라 4,000원에 육박했고 아메리카노 값은 13% 넘게 올라 4,500원이 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다만 지난해부터 실속상품, 알뜰 간식 등으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떡꼬치, 핫도그 등은 1년 전보다는 값이 6% 정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태준 의원실은 고물가 시대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직영 휴게소 확대 등 음식값 인하를 위한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명절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편의점 1위는 스낵이, 귀경길에는 졸음을 쫓는 커피 매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편의점 CU가 지난해 설과 지난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점포 30여 곳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하행선 휴게소 내 편의점에선 담배를 제외하고 스낵 매출 비중이 21.2%로 가장 컸고 차 음료와 커피 순이었습니다. 상행선에서는 졸음을 쫓아줄 커피 매출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고 기능성 건강음료, 차 음료 순이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약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측을 내놨는데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잡기 위한 유통가의 노력, 추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을 잡기 위한 명절 도시락 대전이 펼쳐지는가 하면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오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에서 홀로 점심을 먹고 있는 30대 직장인.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명절 도시락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명절에 내려가지 못해서 명절 음식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음식이랑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그나마 제일 비싸다. 우리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소불고기 해주셨던 거랑은 좀 맛이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고 나 홀로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려 편의점 업계들이 내놓은 명절 도시락 판매도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판매 수치를 살펴보면 편의점 3사 모두
추석 도시락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시락에 전과 나물, 떡갈비와 같은 명절 음식을 넣고 양을 늘리는가 하면 연휴 기간 값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배달 음식을 좀 줄이고 좀 근처 식당이나 좀 이런 편의점에서 음식을 바깥에서 이렇게 사 먹으면 배달하는 것보다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는 추석 선물 세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용량을 줄이고 가격대를 낮춘 1인용 선물 세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이 4인 가족 기준 과일 선물 세트입니다. 품목이 한 10개가 넘는데 이 제품은 한 5개 정도가 들어있죠. 1인 가구를 겨냥한 선물 세트입니다. 2000년에는 15%에 그쳤지만 2052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되는 대한민국. 유통가의 1인 가구 맞춤 전략은 앞으로도 진화를 거듭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치명률이 20%에 달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맥의 참진드기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매개체 감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SFTS 매개체 참진드기 지수는 92.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3.9보다 44.5% 높았습니다. 질병청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추석 연휴 성묘를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서와 소방서를 격려 방문해 제복 근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장애 어린이 시설을 따로 찾아 봉사에 나서는 등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먼저 관악경찰서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안하게 그 명절 보내실 수 있게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군과 경찰, 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을 강조해왔다며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뒷바라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경찰 무전망을 통해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를 전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강서 소방서로 이동해 119 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화재 진압 당시 다친 소방관에게 쾌유를 기원하고 진압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압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서 1층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살펴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정치라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이 적어도 당분간은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과제 진척을 이루려면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은 총선이 끝나고 보름쯤 뒤인 지난 4월 말에 열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 대표의 예고 없던 15분 발언 등의 냉기류가 흐를 거란 관측과 달리 윤 대통령은 얼마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다. 잘하는 걸 떠나 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의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포기 못할 협치가 처음 보는 국회가 된 첫 영수회담과 마지막 기자회견 사이 넉 달. 그동안 법안 일방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12번 반복됐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통과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등 각종 청문회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문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국회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야당에 대해 노골적 비난이 나왔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결을 넘어 국민을 보는 큰 정치를 해야 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 개혁 과제의 결실을 하나둘 보여줄 때인 만큼 협치의 계기를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이어 교내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는 또다시 총기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빙의 미 대선 판세 속에 총기 규제는 지지 정당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촛불을 든 추모객들이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4살 재학생으로 범행에 쓰인 총기는 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4명 이상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29건 발생을 해 130명 가까이 희생된 가운데 최근엔 고속도로에서 무차별 총격이 잇따랐습니다. He obtained a firearm at a local place here in London, but it was obtained, legally. He went through the ATF, he went through all the proper paperwork, and we have paperwork. 총기 규제 논쟁은 선거 때마다 찬반이 뜨거웠지만 이번 대선에선 낙태권과 국경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세 중이던 대선 후보가 미국 내 2천만 정이나 유통된 소총에 맞고 총기 공포가 학교를 덮치자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양당의 정책 노선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드라이브 속에 30년 만에 입법에 나선 민주당은 총기 폭력을 재앙으로 규정했고 공화당은 수정헌법에 명시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And we have to end this epidemic of gun violence. We need it for safety. If the Biden regime gets 4 more years, they are coming for your guns, 100% certain. Crooked Joe has a 40-year record of trying to rip firearms out of the hands of law-abiding citizens. 남은 대선 기간 민주당은 트럼프 피격을 소재로 총기 규제를 핵심 화두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후보가 피해자임에도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공화당이 역풍을 경계하며 노선에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던 중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엔 문제가 없고 당국은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2시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클럽 부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이후 대선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골프클럽 주변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이 무장한 괴한을 발견한 뒤 총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많은 분이 선물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보자기나 얼음팩 같은 명절 선물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명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남 창원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 처리장.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나온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느라 작업자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가 10분 동안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보자기는 일반 쓰레기 중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지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또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 역시 직접 떼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작업자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명절 쓰레기 때문입니다. 추석 설 연휴 때는 평소보다 반입량이 상당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나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부직포 가방은 가방으로 쓰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젤이 담긴 얼음팩은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헷갈리면 스마트폰 앱 내 손 안에 분리배출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 이른바 저탄소 선물 포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선물 포장들을 좀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절마다 넘쳐나는 포장 쓰레기, 처음부터 줄이고 또 적절하게 버리는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개막부터 무서운 흥행 열풍이 불었던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정규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흥행 열기는 9월의 때늦은 무더위도 추석 연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 994만 3천여 명으로 1000만 관중까지 5만 6천여 명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인천 문학과 부산 사직, 광주구장이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하면서 KBO 공식 집계가 완료되기 전에 누적 1000만 관중 돌파를 공식화했습니다. 올 시즌 671경기 만에 달성한 대기록으로 경기당 평균 15,000명 가까운 관중이 야구장을 찾은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현행 19단 체제가 가동된 2015년 처음 730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부터 3시즌 동안 8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 동안 발길이 뚝 끊겼지만 이후 관중이 가파르게 늘면서 다시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LG가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했고 뒤이어 삼성과 두산, 기아, 롯데, SSG까지 100만 명 넘는 관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홈구장 좌석수가 2만 석이 채 안 되는 키움과 한화, KT, NC도 전례 없는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지난해 관중 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 2024년 KBO 리그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팬분들 덕분에 더 힘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야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더 많은 행복과 감동을 그라운드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49경기가 남았습니다. 이젠 1000만 관중을 넘어선 올 시즌 흥행 신기록이 어디까지 갈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 이른바 혼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대세가 됐습니다. 여유로운 혼밥을 즐기는 혼밥족을 잡기 위해 미쉐린 유명 식당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암 연구원으로 일하는 하리사 이마니라드 씨가 혼자 식당을 찾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혼자 식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I'm a very sociable person. I have so many friends. I love spending time with them, but I also like to have some time just by myself. 식당 예약 사이트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혼밥 예약은 29%나 늘었습니다. 혼밥의 대명사 일본에서는 23%가 혼자 외식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탓도 큽니다. 이렇다 보니 혼자서 부담 없이 새로운 식당을 경험하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nd when you're by yourself, I think you can notice so much more, right? About the ambiance, about, the service that you're getting, about the food. 혼밥 쪽이 충성도가 높은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식당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식당은 혼밥 쪽을 위해 넓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특별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칵테일도 색다르게 만들어줍니다. For our solo diners, the bartender will come over, kind of show you the different components, shake the cocktail and pour it for you tableside. 한때 고급 식당들은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식사하는 손님에게 2명 요금을 받는 곳까지 생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밥이 대세가 되면서 미쉐린 유명 식당들도 혼밥 쪽을 잡기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추석 연휴에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전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중부 일부 지역과 남부 곳곳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대전은 25.2도, 대구는 2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도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